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골드미스입니다. 요즘 돈이 많다고 누군가를 쉽게 무시한다거나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당연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교수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땐 생각도 못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저는 교수라는 직업은 생각도 못 해봤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도박으로 빚을 잔뜩 지고 혼자 야반 도주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의 친척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그 돈을 갚느라 늘 가난했었거든요. 그러니 대학원까지 가야 하는 교수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죠. 원래는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라도 많이 배워서 무시당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고를 가려고 하는 저를 인문계로 보냈고 기어코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셨고 점심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시고 저녁엔 또다시 목욕탕에 가셔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일하셔서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저는 공부에 집중하라며 절대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셨죠.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장학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올 땐 턱걸이로 들어왔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리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2학년에 올라간 이후로는 전액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인턴을 하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확정이 나면서 회사를 다니고 저는 평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제가 나온 대학교가 그리 좋은 대학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학벌이 좋고 석사까지 땄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저랑 똑같은 직급을 다는 걸 보니 점점 억울해지더라고요. 그 후배는 집안이 빵빵해서 편하게 놀고 먹다가 취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갔었다는데 2년 더 공부했다는 이유로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보다 승진 대상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냐는 듯 구는 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늦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는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있다 보니 욕심이 나서 박사까지 공부해서 학위를 따냈어요. 나름 유명한 학교의 대학원이라 사람들도 알아줬었고요. 시작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막상 박사까지 따고 나니 박사 학위를 고작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쓰기엔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교에 전공교양 시간 강사가 필요한데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강사로 일하다 교수 자리가 나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급해 보이셨습니다. 언제 교수 자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기회만 생긴다면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었죠. 개강까지 2주 남은 시점에서 강사가 안 구해져 학교 쪽에서도 마음이 급했는지 저 혼자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 강사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나이가 30을 넘겨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 전까진 전공과는 별 상관도 없는 사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믿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도 엄마였습니다. 솔직히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저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며 말씀해 주신 덕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는 것보다 시간 강사는 꽤나 박봉이었죠. 시급으로 치면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만 일한 걸로 치니 그다지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었어요. 대신에 대학원에서 교수님 연구도 도와드리면서 연구비도 받고 교수님이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근처에 학교가 모여있던 편이라 여러 학교를 돌면서 시간 강사를 하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는 있다라는 점이었죠. 저는 딱 저와 엄마가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애초에 어렸을 적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무 나빠서 결혼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딱 저와 엄마만 챙기자는 생각으로 살아와서 결혼 자금을 모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생각을 바꿔먹은 것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교수치곤 굉장히 어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도 대화도 잘 통해서 인기도 많았죠. 그러다 한 번은 같은 교양 수업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심리학과를 나와서 관련된 수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교양 중에서도 심리 관련된 수업들이 교수 상관없이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냥 같은 교양 수업을 여러 분반으로 열어준 겁니다. 아무래도 수업이 같다 보니 그 교수님이랑 수업의 큰 틀이라든지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다녀도 제 지도 교수님을 제외하곤 안면을 트고 지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생기니 덜 외롭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다는 게 처음엔 좋았습니다. 수업할 때 빼곤 입을 댈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라 점점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매일 학교로 출근을 하시니 제가 그 학교로 강의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시간에 맞춰서 같이 밥 먹자고 연락도 해주시고 교수실도 없어서 쉬는 시간에 쉴 곳이 없는 저에게 자기 교수실에서 쉬라면서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영미씨, 쉬는 시간에 불편하게 차에 있지 말고 제 교수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저기서 편하게 쉬어요. 어차피 저는 하루 종일 수업이라 갈 일도 없어요.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연구 자료라도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러실 분 아닌 거 아니까 이러는 거죠. 같은 수업 맡은 사람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점심 맛있는 걸로 살게요. 그 후로 저는 편하게 교수실에서 쉴 수 있었고 대신에 가끔 점심을 사는 걸로 은혜를 갚았죠. 하지만 학생들 눈에는 그게 연인처럼 보였었나 봐요. 종강을 하는 주에 질문을 받는데 한 학생이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다음 주 이 시간에 시험 치는 걸로 할게요. 시험은 3문제 다 주관식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 받을게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혹시 이 수업하시는 남 교수님과 사귀시나요? 교수실 비밀번호도 아시는 사이라던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황하자 학생들은 수근거리면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교수실을 들어가는 걸 본 학생이 있었나 봐요. 거기다 매번 점심도 학교 근처에서 같이 먹었으니 소문이 날만도 했죠. 그 학생의 질문에는 그럴 일 없다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장난을 치며 넘겼지만 수업이 끝나고 또 남 교수님과 밥을 먹는데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라 의식이 되더라고요. 이제 종강도 했으니까 한동안 학교에 오실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하던 다른 강의도 거의 다 종강해서 한동안은 휴가예요. 내년에도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실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자리만 난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제가 그런 거 가릴 처진가요? 그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저희 둘이 학생들 사이에서 사귄다고 소문났던데 모르세요? 바로 직전에 들어서 그때까지도 의식하고 있었던 터라 순식간에 제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학생이
대놓고 질문을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은 젊으니까 남녀가 같이 있으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테니까요. 왜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좋은데. 애들 말로는 저희들이 선남선녀 교수라고 잘 어울린다고 좋아하던데. 결국 그 말에 저는 마시던 물을 뿜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분이 왜 좋으세요? 그냥 애들이 하는 말인데. 좋아하는 여자랑 잘 어울린다는데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종강을 해서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참 저돌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성큼 들어오는 고백에 저는 어쩔 줄 몰라서 먹던 것도 멈추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에 있는 게 음식인지 모래인지도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 후로 제가 아무 말도 못해서 대화가 뚝 끊겨버린 채 어영부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는 연락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고백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남 교수님은 꿋꿋한 분이셨습니다. 시험 당일에 학교를 가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가 점심을 사겠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굴을 보기 민망하긴 했지만 다음 학기에 또 얼굴을 마주할지도 모르고 전공도 똑같으니 제가 교수가 된 후에도 마주할 일이 적지 않을 테고요. 그날은 정중하게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깔끔하게 거절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 교수는 강한 상대였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건 죄송해요. 저는 남 교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해 봐주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저한테 어필할 기회를 줘요. 지금까지 심리학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리를 긁적이며 답답하다는 듯 표정을 지으면서도 딱 3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밥을 딱 3번 샀었거든요. 그만큼 자기도 딱 3번만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절할 방법이 없어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교수님은 정말 딱 3번 만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심리를 공부하고 연인 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꿰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순진한 모습으로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매번 프로페셔널한 모습만 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 새롭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 교수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 오래 만나진 않았지만 저희 나이도 30이 훌쩍 넘었고 얼른 결혼을 해서 우리 둘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결혼에 대한 결정만큼은 미루고 또 미루고 있었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1년이 넘어가도록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와 이혼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린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맞아야 할 돌은 저희 엄마 혼자서 맞으셔야 됐고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이사를 가도 저희들의 그림자처럼 집을 알아내서 저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겠죠. 하지만 저희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고서도 아직까지 엄마의 등본엔 배우자로 떡하니 저희 아버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시는지 가끔 찾아오는 빚쟁이들 덕에 알 수 있긴 하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제 속사정을 알지 못하니 혹시 자신이랑 결혼하는 게 싫은 건 아닌지 시무룩해졌고요. 결국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저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 저를 키우신다고 몸도 다 망가지신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는 것도 큰 이유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단박에 그럼 저희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씨,
지금까지 저를 그런 못난 놈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그런 짓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장모님이 걱정되는 거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요, 진심이죠. 그런 게 문제면 진즉에 말을 하지 그랬어요. 난 영미 씨가 나랑 결혼하기 싫어하는 줄 알고 엄청 겁먹었었는데. 제가 용호 씨를 왜 싫어해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영미 씨가 뭐가 안 잘났는데요.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녀서 시간 강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솔직히 정식 교수인 사람과 시간 강사는 급이 다르잖아요. 저는 언제 수입이 끊길지도 모르고 사실 따지고 보면 돈도 잘 못 벌고 나이 먹은 노처녀잖아요.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땐 상관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기엔 많이 부족했죠. 그런 점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저만 보고 결혼까지 말해주는 사람은 과분할 정도였죠.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 남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교수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최소한 교수면 집안 말아먹을 일은 없겠지라면서요. 물론 그 말은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저에게만 슬쩍 하셨지만요. 엄마는 제가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혹시나 결혼하라고 압박했다가 아무 남자나 만나서 자기 팔자처럼 될까 말씀도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았던 거죠. 제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킨 뒤 엄마는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라며 엄청 후련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워낙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저도 상견례 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네 집이 교수 집안이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정식 교수인 게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워낙 엘리트 집안이라 부모님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대학 교수를 은퇴하시고 명예 교수로 있으시면서 전국 곳곳에 강의를 하러 다니셨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바쁘셨죠.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이 돼서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엄마를 데리러 와서 먼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와 시부모님도 도착하셨어요. 그래, 아가씨가 최영미 씨?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요. 시간 강사 일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 다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교수도 금방 될 거야. 교수가 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도 집안 사람들이 다 교수들인데 이왕이면 교수인 게 좋지 않겠어? 영미 씨보다도 어린 현주도 이제 교수 임용되기 직전인데. 그러시면서 흘깃 저를 쳐다보시는데 영 저를 시원찮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보는 자리인데다 저희 엄마도 함께 있으니 더 선을 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였죠. 어린 나이에 교수 임용이 코앞이라고 꽤나 콧대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도 중요하긴 한데 출신 대학도 많이 보잖아요. 언니 대학교 들어보니까 교수는 지방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빠르실 것 같던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네? 제 대학은 어떻게 아셨어요? 세연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빠한테 물어봤죠. 차라리 지방대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서울에 자리 나면 다시 올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신우이의 말에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만하라는 듯 신우이에게 눈치를 보냈지만 무시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계속 제 신경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고 다행히 주제는 저희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결혼 날짜는 제가 알아보고 좋은 날로 뽑아서 드리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이 안 계시니까 동반 입장하시는 게 낫겠죠?
아니요. 제 동생이 그날 대신 손잡고 들어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삼촌분이 혼주석에도 앉아 계셔 주시겠죠?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하도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했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하길래 저희가 상처를 받아요? 요즘 편부모 가정이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다 교수 집안이다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무책임한 부모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데요. 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결국에 낳아놓고 애랑 같이 못 살겠다고 갈라서면 애는 뭘 보고 크겠어? 제가 뭘 보고 컸는지 궁금하신 건가요? 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만해. 사돈 말씀이 뭔지 충분히 잘 알겠네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겠어요. 제 동생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게요. 역시 어머님이 말씀이 잘 통하시네요. 얼른 식사하세요. 땅콩 소스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찍어 드셔보세요. 제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해서요. 소스 안 찍어도 충분히 맛있는걸요. 이미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저를 만류하는 엄마의 손을 무시할 수 없어 겨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죠. 하지만 연이은 무례한 말에 결국 화를 삼켜내지 못하고 토해버리고 말았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평소에 드시던 거랑 다르게 비싼 거라서 아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비싼 음식이니 드셔보시라고 권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까부터 편부모 가정이니 책임감이 어쩌니 평소에 먹던 거랑 다르게 비싸다느니 교수식이나 되시는 분이 그게 무례한 말이라는 걸 모르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저희 쪽에서 사는 김에 비싼 음식이니까 제대로 즐기시라고 방법을 말해준 게 뭐 잘못됐나요? 그럼요. 뭐 비싼 땅콩은 알레르기가 피해가나요? 여기 땅콩 소스 비싸봤자 다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여기 땅콩은 금가루라도 뿌려서 키우기라도 했대요? 지금 어디서 버릇없이 굴어요? 지금 상견례예요. 그쪽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시고요. 역시 뭘 보고 잘했는지 예의는 못 배운 건 확실하네요. 뭐라고? 넌 그럼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남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어? 영민씨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말씀이 지나치셨어요. 그래요. 초면에 너무 못 볼 걸 보이지 말아야지. 현주, 너도 그만해.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했군요. 이 분위기로 더 식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뵙죠. 시아버지는 그나마 수치를 아시는 분인 듯 급하게 가족들을 데리고 가게를 빠져나갔고 남자친구는 제 곁에 남아서 미안하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미안해 영미야.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요즘 연구하신다고 피곤하셔서 말이 잘못 난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까 한참을 입만 다물고 있더니 왜 이제 와서 이래요? 그리고 신우이가 말 막 하는 거라도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동생이랑 어머니가 그럴 줄 몰라서 당황해서 그랬어. 내가 오늘 가서 제대로 말씀드릴게. 이번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용서해줘. 내가 대체 왜 이걸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시댁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남서방이 이렇게 사과하는데 생각해본다는 말이 왜 나와? 그럼 이걸 그냥 넘어가? 엄마는 그게 쉬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말실수라고 하잖아. 이렇게 대신 사과도 하고 바깥 사돈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럼 한 번은 넘어갈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날이 안 서게 생겼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혼자 가게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엄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오전 일찍 교수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간다고 엄마와 저 둘이서 따로 먼저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룸 형식의 한정식 식당이어서 먼저 방으로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죠. 오래 기다리지 않아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밖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을 잘못 안내해 준 건지 남자친구는 저희가 있는 방이 아니라 옆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쪽 집안은 아직도 도착을 안 했다니? 아까 다 와간다고 문자 왔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여기 밑반찬들에 이것 좀 뿌려놓자. 그게 뭐야? 아니, 저번에 땅콩 알레르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땅콩 소스를 준비해왔죠. 그걸 왜 준비해와? 아버지, 저 이대로면 이 나이에 이 능력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살게 생겼어요. 차라리 병원비를 내드리는 게 낫지. 같이는 절대 못 살아요. 꼭 그런 결혼을 해야 해?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되잖아. 난 영미는 마음에 든단 말이야. 장모님만 아니면은. 하여튼 제대로 뿌려놔. 저기 빨간 양념에는 많이 뿌려도 티 안 나겠다. 한 번에 병원에 입원하시도록 양 조절 잘해. 방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위천장은 뚫려 있어서 그 섬찟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땅콩 알레르기가 엄청 심하셔서 예전에 모르고 땅콩에 들어간 과자를 하나 드셨다가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셔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남자친구도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땅콩 소스를 뿌리자는 말을 듣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리셨고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옆방 문을 열어젖히자 신나게 땅콩 소스를 뿌리고 있던 시누이와 남자친구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굴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너네 이거 살인미수나 다름없어. 알아? 영미야,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장난 삼아서. 넌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니? 사이코패스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래? 다 들었니? 어쩐지 너무 늦는다 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걸 아직 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돈이 드시기 직전에 반찬을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 안 바꾸고 우리 엄마가 먹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 뭐? 교수 집안? 엘리트? 닌자 집안이야? 사람 죽이는데 엘리트들이 모인 거였어? 뻔뻔하게 넘어가려던 말에 결국엔 반찬 그릇 하나하나 집어던지고 남자친구 손에 있던 땅콩 소스를 뺏어서 그 얼굴에 뿌려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 난장판을 펼칠 때까지 엄마는 너무 놀라 그때까지도 옆방에서 굳으신 채로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끌고 저는 가게를 나왔고 그럼에도 분이 삭히지 않아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엄마는 자기가 같이 살겠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같이 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니? 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네 발목을 붙잡는구나. 엄마가 돼서는. 미안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사이코패스랑 결혼할 뻔했어. 엄마가 날 살린 거지.
나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나한테도 그랬을 것들이야. 그 후로 배신감에다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롭게 개강을 할 시즌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전 남자친구가 교수로 있는 학교로 강의를 하러 나가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심지어 건물도 같아서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학기가 지나가도록 전 남자친구를 마주치지 않았고 2학기에 저는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전임 강사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간 강사를 하면서 지도 교수님 연구에 많이 참여도 하고 논문도 쉴 새 없이 썼었거든요. 정식 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 된 덕분에 벌이는 안정이 됐었습니다. 거기다 하던 대로 쭉 하기만 하면 교수 자리까지 가는 것도 보장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도박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료 교수님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미야, 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건 알지만 혹시 1,000만 원 정도 여유가 되면 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이자는 톡톡히 쳐서 갚을게. 어? 뭐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너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니? 개념이라는 게 있긴 해? 어디 살인미수죄가 피해자 가족한테 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 우리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난 그때 너를 위해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아깝지가 않았어.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매정하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딴 소리는 지나가는 누렁이엔 타나에.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저는 마침 주머니에 있던 견과류 봉지를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말 도박을 하고 다니는 게 맞았는지 연구비까지 손을 댔다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그나마 볼만했던 교수라는 직업마저도 시원하게 날려먹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하나 생긴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기분이 꿀꿀해져 있던 저에게 뜻밖의 조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도 저에게 조 교수의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원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액땜을 한 건지 저는 단번에 조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전 남자친구네 집안 상황도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교수 임용이 됐다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던 신우이도 너무 빠른 게 이상하다 생각됐었는데 역시나 채용에 비리가 있었더라고요. 결국엔 들켜서 교수 생활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해임당했다는 소식을 1년이나 지나서 들었었습니다. 역시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면 결국엔 다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트 집안이라더니 꼴 좋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요즘은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학벌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걸 종종 보곤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얼른 정신 차리시고 학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지혜는 다른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최근 들어 그 말에 깊게 통감하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벌은 지성과도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는 지혜를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